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감동 에세이. 내식의 귀향. 소설가 박완서. 친정 쪽은 휴전선 이북이고 시댁 쪽은 대대로 서울에서도 서대문 안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은근히 으스대는 서울 토박이라 명절이 돼도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다. 금년엔 좀 덜했지만 추석 때마다 전국의 도로란 도로가 엄청나게 정체하는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아이들한테까지 그것으로 생색을 내곤 했다. 마치 집 없는 거지가 남의 집 불타는 걸 고소하게 구경하면서 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집이 없어 불날 걱정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으냐, 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했다는 옛날 이야기 속의 거지 아범처럼 말이다. 마당에서 한때 하늘을 뒤덮을 듯이 무성하던 나무들이 작은 바람에도 우수수 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흙에서 난 것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건 아무도 못 말린다. 사람도 설령 나고 자란 데가 흙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이 아니라 해도 추석이 되면 조상의 묘나 집안 내 연로한 어른들을 찾아뵙고 눈도장이든 몸도장이든 찍고 와야 사람 사는 도리를 다한 것처럼 편안해진다. 이제 많이 살아 친인척간의 제일 연장자가 됐으니 가만히 앉아서 자식들이나 손자들을 맞는 입장이 됐다고 해도 도리를 못다한 것 같은 아쉬움이 어찌 없겠는가. 아니, 그건 도리가 아니라 그리움일 것이다. 저 지는 잎들이 어찌 섭리만으로 저리도 황홀하고 표표하게 몸을 날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섬길 어른이 없어졌다는 건 이승에서 가장 처량해진 나이이다. 만추처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쓸쓸함, 내 정수리를 지그시 눌러줄 웃어른이 없다는 허전함 때문이었을까. 예년에는 한 번 가던 추석 성묘를 올해는 2번 다녀왔다. 한 번은 벌초를 겸해 대가족을 이끌고 다녀왔고 며칠 있다 왠지 혼자 가고 싶었지만 차 없이 갈 수 없는 곳이라 운전자만 데리고 갔다. 남편과 아들이 잠들어 있는 천주교 공원 묘지이다. 왜 혼자 오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이 먼저 간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갈 때마다 가슴이 에이는 듯 아프던 데가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지면서 깊은 위안을 받았다. 지대가 높아 전망이 좋은데도 산꼭대기가 아니고 골짜기라 우리 동네처럼 아늑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규격화된 작은 비석도 마음에 들었다. 비석엔 내 이름도 생년월일과 함께 새겨져 있다. 다만 뭘 한 날짜만 빠져 있다. 나의 사후 내 자식들은 큰 비석이나 아름다운 비명을 위해 고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긴 어떤 무덤도 잘난 척하거나 돋보이려고 허황된 장식을 하지 않는 평등한 공동묘지이다. 그래도 우리들 것보다 조금만 더 큰 봉분과 비석을 가진 김수환 추기경님의 묘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도 저승의 큰 빽이다. 다만 차도에서 묘지까지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것이 걱정스럽다. 운구하다가 관을 놓쳐 굴러떨어지면 혹시 저 늙은이가 살아날까봐 조문객들이 혼비백산한다면 그건 아마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지막 농담이 되겠지. 실없는 농담 말고 후대에 남길 행적이 뭐가 있겠는가. 10여 년 전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최초로 휴전선을 넘어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역사적인 장관에 크게 감동했지만 될 수 있으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정 회장은 정 회장답게 고향에 갔지만 나는 내 식으로 고향에 가고 싶다. 완행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내리고 싶다. 나 홀로 고개를 넘고 넓은 벌을 쉬엄쉬엄 걷다가 운수 좋으면 지나가는 달구지라도 얻어 타고 싶다.
아무의 환영도 주목도 받지 않고 초라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게 표표히 동구 밖을 들어서고 싶다. 계절은 어느 계절이어도 상관없지만 때는 일몰 무렵이었으면 참 좋겠다. 내 주름살의 깊은 골짜기로 신산함 대신 우수가 흐르고 달라지고 퇴락한 사물들을 잔인하게 드러내던 광채가 사라지면서 사물들과 부드럽게 화해하는 시간. 나도 내 인생의 허무와 다소곳이 화해하고 싶다. 내 기억 속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해도 어느 조촐한 툇마루, 깨끗하게 늙은 노인의 얼굴에서 내 어릴 적 동무들의 이름을 되살려낼 수 있으면 나는 족하리라. 그분이 철통 같은 분단의 장벽을 뚫고 낸 물꼬는 마침내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까지 이어졌고 나도 금강산 관광까지는 다녀왔지만 개성 관광엔 저항을 느꼈다. 어떻게 고작 6에서 7km밖에 선영이 있는 고향 마을을 놔두고 개성 구경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성 관광을 제안받을 때 나홀로 경로 이탈을 해서 고향 마을 박적골에 다녀오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낸 세상은 연륜으로도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못할 것 천지였다. 내 인생의 길가에 강이 있었다. 시인 김용택. 섬진강에 꽃이 피었다. 봄날의 섬진강은 꽃의 강이 된다. 섬진강 매화는 섬진강의 오래된 전통처럼 이제 고전이 되었다. 매화 꽃잎이 날리는 강물을 상상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한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타나 꽃 구경 가자고 손을 잡을 것 같다. 매화꽃이 만발한 섬진강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다. 나는 섬진강의 상류 쪽에 산다. 산이 사방으로 삥 둘러싸고 있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다. 소설가 김호는 우리 동네를 소쿠리 속 같다고 했다. 한 줄기 여린 물줄기가 산과 산 사이를 뚫고 돌아와 산 구비를 뚫고 돌아 흘러간다. 그 수줍은 강 언덕에 내가 사는 작은 마을이 있다. 한때는 30가구가 훨씬 넘었으나 지금은 15가구 정도가 적막하게 산다.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40분쯤 걸어가면 회문산 아래 자리 잡은 덕치 초등학교에 다녔다. 입학 당시가 6.25 전쟁 후였으니 교실이 제대로 있을 리 없었다. 운동장 가에 있는 벚나무에 흙판을 달아놓고 공부를 했다. 비가 오면 공부 시간에도 집으로 달려가야 했다. 내가 2학년쯤에 교실이 지어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웃 순창에서 다녔다. 졸업 후 야심차게 오리를 키웠지만 1년 만에 망했다. 무작정 상경했으나 서울에 발붙이지 못하고 낙향했고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 교사 양성 시험에 붙어 덕치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다. 평생을 덕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시피 하고 2008년 퇴임했다. 내가 덕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처음 보았던 살구나무 한 그루는 다 살아 베어졌다. 살구나무가 있던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나도 그 학교에서 물러났다. 나는 평생 살구 꽃잎 날리는 살구나무 아래에서 살구나무가 일러준 글을 받았으며 살았다. 그 살구나무가 늙어가자 나는 살구나무 주위에 새로 난 어린 살구나무들을 가꾸었다. 지금도 봄이 되면 아이들 이름으로 한아름씩 자란 살구나무에 꽃이 피어 운동장에 날린다. 자동차가 일상화되기 전까지
나는 강길과 마을길과 논두렁길을 걸어 다녔다. 강물을 거슬러 학교에 가고 강물을 따라 집으로 왔다. 꽃이 피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소들이 들을 갈아엎어 농부들이 노래 부르며 모를 심고 벼가 누렇게 익어갔다. 들길을 가다 모내기를 하면 논두렁에 앉아 못밥을 먹었다. 겨울비가 와서 징검다리가 넘으면 신발을 벗어들고 언 징검다리를 밟으며 동동거렸고 물을 뽑아 먹다가 어른들에게 혼이 나고 선생이 되어 아이들과 또 그렇게 강길, 들길, 마을길을 걸어 다녔다. 아, 평생 나는 그렇게 작은 마을에 작은 학교로 가며 산, 강, 들과 그곳에 느리고 더디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다. 나는 주로 2학년을 가르치며 살았다. 아이들의 세계는 꿈이 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정직과 진실이 통한다는 말이다. 나는 그 속에서 평생을 진심으로 살고자 했다.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는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회이고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아이들은 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 신비함을 잃어버린 세상은 꿈이 없는 세상이다. 아이들은 세상이 늘 신기한 것이다. 세상이 신기하니 일상에 진지하고 진지하니 진정성이 있다. 가난한 농부들의 몸짓을 보며 나는 살았다. 농부들은 삶이 자연이었다. 농부들은 위대한 시인이었고 철학자였으며 화가였으며 생태학자였다. 그들은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힘을 갖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늘 눈부셔하는 풀잎 같은 아이들 속에서 살며 바람결같이 햇살같이 세상을 자세히 더듬는 눈을 얻었다. 나는 그들을 따랐다. 아이들은 내 인생의 선생이었다. 나는 그들의 몸짓과 마음을 그 장엄한 자연을 한 곳에 모아갔다. 농부와 아이들과 내가 사는 작은 마을은 내 학교였으며 내 책이었으며 내 공책이었고 연필이었다. 사랑이었으며 눈물이었고 기쁨이었으며 아픔이었다. 그게 내 시가 되었다. 내 인생이 되었다. 내 평생이 되었다. 그 작은 마을 속에서 나의 몸짓들은 시대의 격정이 되고 풍랑이 되었다. 친구 하나 없는 적막한 산천 앞에 나는 쭈그려 앉아 달빛에 부서지는 물소리를 따르며 울먹였다. 풀씨들이 달라붙는 강변을 홀로 헤매며 나는 사랑에 목이 말랐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는 강물을 부여잡고 시를 썼다. 강이 강으로, 산이 산으로, 소쩍새 소리가 소쩍새 소리로 들렸다. 산도 한 30년쯤 바라보아야 산이고 흐르는 강물을 따라 한 40년쯤 걸어야 강물이 됨을 알았다. 내가 시인이 되기 전에도 그 강이 거기 흐르고 있었고 그 강가에 살았듯이 내가 시인이 되어서도 그 강이 거기 흐르고 그 강가에 나는 있었다. 오, 내 인생의 길가를 걸으면 강물은 내 핏줄로 이어져 내 몸속을 뜨겁게 흘러다녔다. 섬진강에 꽃이 피었고 강물에 꽃 그늘이 드리워지고 꽃잎이 강물에 흩날린다. 사람들아, 그 강물 위의 꽃잎이 세상을 향한 내 사랑인 줄 알거라. 잡초와의 전쟁과 평화. 방송인 김미화. 나는 지금 집주위로 논밭이 더 많은 농촌에 4년째 살고 있다. 매일 왕복 156km를 달려 생방송을 하러 방송국으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좋은 공기와 자연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매일 한다. 요즘 날이 좋아 시골길을 걷다 보면 아주 작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예쁜 꽃들이 길가에 피어 있다. 냉이꽃,
별꽃, 제비꽃, 이름 모를 꽃들이 앙증맞게 올라와 있다. 감탄을 하며 걸음을 자주 멈춘다. 예전에 탤런트 김수미 선배가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김 선배가 꽃을 너무 좋아해서 하얀 국화를 다발로 사다가 하얀 침대 양옆 꽃병에 꽂아두고 잠을 자는데 퇴근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갑자기 술잔을 들고 2번 반 돌리며 제사 지내는 신용을 해서 한참을 웃었다고 했다. 길 양옆에 작은 꽃이 예뻐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동네 소 키우는 영록 삼촌이 경운기를 몰고 오다가 형수,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슈? 한다. 삼촌, 이 꽃 이름 알아요? 너무 예쁘다. 했더니 그거유, 잡초유 라고 한다. 대답 한번 깔끔하다. 그런데 잡초라. 시골집에서 나는 잔디밭을 갖고 싶었다. 잔디는 까다롭다. 하루라도 가꾸지 않으면 들쭉날쭉 티가 팍팍 나고 손길이 가면 저 푸른 초원이 된다. 처음엔 예쁜 잔디밭을 가꾸고 싶은 욕심에 잡초라 불리는 그 어떤 식물도 보이는 족족 캐내버렸다. 그렇게 만든 깨끗하고 네모 반듯한 잔디밭이 그 초록이 너무 좋았다. 만족했다. 그런데 다른 잡초들은 다 만만해서 뾰족한 쇠스랑으로 파내면 바로 뽑혀 나오는데 민들레와 토끼풀은 질겼다. 토끼풀은 옆으로 확장해가면서 뿌리를 박는데 한번 퍼져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다. 또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파도 뿌리가 끊어질지언정 뽑히지는 않는다. 한여름 땡볕에 잡초와의 전쟁은 고왔던 내 얼굴을 다 망쳐놓았다. 원래는 예뻤던 내 얼굴이 잡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나는 여기서 강력히 주장한다. 나는 지난 2년간 푸른 초원을 갖고 지키기 위해 온갖 장비를 동원해서 잡초와의 전쟁을 벌였다. 하다 지쳐서 3년째는 에라 모르겠다 제쳐두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잔디밭은 얼마 못 가 잔디밭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일에 치여 바삐 살다 어느 날 밖으로 나가던 중에 정말 오랜만에 잔디밭을 제대로 쳐다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반해버렸다. 노란 민들레꽃과 하얀 토끼풀과 거기에 귀한 토종 하얀 민들레까지 초록과 노란과 하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이라니. 나는 왜 그 무수한 날들을 이 아름다운 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잡초들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벼도 잡초를 다 뽑아내고 키우면 경쟁력이 약해져서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진다고 하고 잡초와 함께 자란 벼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뿌리를 깊게 내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잔디와 잡초가 서로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우리 집 잔디밭을 나는 좋아한다. 적당하게 깎아만 주면 또 꽃들이 군데군데 피고 지고 잔디 깎을 때 풍기는 향긋한 풀냄새까지 너무 좋다. 우리 마을 이장님부터 소방대장 아저씨까지 모두 우리 집에 놀러오면 한마디씩 한다. 아니 잔디꼬리 이게 뭐여? 그래도 나는 우리 집 잡초 잔디밭이 좋다. 왜 꼭 잔디밭에는 잔디만 살아야 하나? 거기에 더불어 잡초라 불리는 그 꽃들이 함께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자연을 볼 수 있는데 잔디도 생명력이 강하고 잡초도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가장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봄이다. 죽은 듯 메말랐던 나뭇가지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집 잔디밭에 다시 온갖 꽃들이 활짝 피겠지. 오늘은 어떤 나무에서 새싹이 얼마나 올라왔나. 부추는 벌써 한 뼘이나 컸구나. 이거 구경하는 재미가 시골 사는 재미다.
부추꽃이랑 쑥갓꽃은 게으른 사람만 볼 수 있는 꽃이라던데 나는 부추랑 쑥갓이랑 먹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꽃을 피워본 적이 없어서 꽃을 보려고 그냥 놔둔다. 부추꽃이 만발하면 경이롭다. 크고 화려한 모양의 둥그런 꽃들이 땅바닥에서 불꽃놀이를 제법 멋지게 한다. 쑥갓꽃이 하얀 꽃잎은 너무 하얘서 형광색처럼 빛나는 하얀색이다. 잡초와의 전쟁을 벌였던 내가 잡초와의 평화를 배웠다. 인생살이의 한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혜인 수녀님은 색색의 빛깔로 태어난 채송화 꽃밭에서 환한 햇살 받으면서 환해지는 마음. 나는 오늘도 작은 자의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했다. 나도 오늘 이렇게 작은 행복을 누린다. 12월의 편지. 수녀 시인 이혜인. 12월이 되니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날아옵니다. 해마다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 늘 초조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느긋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봅니다. 이별의 슬픔과 몸의 아픔을 견뎌내며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동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날 김수환 추기경님의 병실에서 그분과 함께 깨죽을 먹은 후 내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도 말을 길게 하시어 힘드신데 좀 짧게 하시죠 하니 상대가 문인이라 나름대로 신경 좀 써서 하느라 그랬지. 웃으며 대답하셨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린 꼭 한반해야 한다고 말했던 화가 김점선. 고운 카드와 스티커를 즐겨 선물했던 장영희 교수. 문병 와서 덕담을 해주던 옛 친구 윤영순. 모두 다 저 세상으로 떠난 슬픔 속에 추모시 쓰느라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1980년대에 내가 돌보던 앳된 지원자들이 이번에 서원 25주년을 지내는 모습을 눈물 어린 감동 속에 지켜보면서 이만큼 오래 살았으니 이젠 떠나도 크게 아쉬울 것 없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날 적마다 좀 어떠세요? 하고 나의 건강 상태를 묻는 이들에겐 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암 환자의 특성이기에 말입니다. 새벽에 문득 입에서 쓴맛을 느끼며 한 모금의 달콤한 주스를 그리워하고 어느 순간엔 곁에 있는 종이 한 장 집기 싫은 무력증에 빠지고 의사나 환자의 한마디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지고 예측 불허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의기소침해지면서 암 환자의 고통은 설명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곤 합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몸의 아픔 못지않은 마음의 아픔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일도 많은 듯합니다. 명랑투병한다고 자부했으나 실은 나 역시 자신의 아픔 속에 갇혀 지내느라 마음의 여유가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잘 참아내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7이면 5라고 슬쩍 내려서 대답한 일도 많습니다. 병이 주는 쓸쓸함에 맞들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 이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상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작정하고 나니 아픈 중에도 금방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엔 담백하고 잔잔한 기쁨과 환희가 물 한 개처럼 피어올라 전보다 더 웃고 다니는 내게 동료들은 뭐에 그리 좋으냐고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답으로 들려주던 평범하지만 새로운 행복의 작은 비결이랄까요. 어쨌든 요즘 들어 특별히 노력하는 것 중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첫째, 무엇을 달라는 청원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려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가끔은 위로의 편지를 쓰고 양로원과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주진 못할지라도 마음을 읽어주는 작은 위로자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이 매 순간마다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수녀원 복도나 마당을 겨우 거닐다가 뒷산이나 바닷가 산책을 나갈 수 있을 적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이웃조차 왜 다들 그리 정겹게 여겨지는지, 최근에 읽은 한민복 시인의 산문집 길들은 다 일가 친척이다를 화두처럼 내며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반가워요, 다 저의 일가 친척 되시는군요 하는 사랑의 인사를 마음으로 건넵니다.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라고 표현한 정현종 시인의 시집에서 발견한 꽃 시간이란 예쁜 단어도 떠올리며 그래, 나도 걸음걸음 희망의 꽃 시간을 만들어야 해 하고 다짐합니다. 셋째,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지니도록 애씁니다. 부탁받은 일들을 깜빡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다른 이의 신발을 내 것으로 착각해 한동안 신고 다니던 나를 오히려 웃음으로 이해해준 식구들을 고마워하며 나도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아량을 배웁니다. 넷째,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흥분하기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 애씁니다. 인간 관계가 힘들어질 적엔 언젠가는 영혼 속으로 사라질 순례자가 대체 이해 못할 일은 무엇이며 용서 못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얼른 마음을 바꾸면 어둡던 마음에도 밝고 넓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슬픔은 그래도 힘이 된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천양희의 시 지나간다 일부. 행복한 아버지, 배우 최불암. 전원일기에 아버지 역을 처음 맡았을 때 내 나이가 만 39이었다.
65살에 농사 짓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 구멍난 러닝 셔츠를 입고 질박한 토기 그릇처럼 천생 농부인 전원일기 김 회장을 연기하는 동안 국민아버지란 과분한 호칭을 얻었고 그 사이 나는 그가 되었고 그가 곧 내가 되기도 했다. 강직하지만 지극히 부드럽고 연민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어느덧 30년이 지나 또 다른 아버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즘 드라마에서 내가 맡은 역은 충직함과 고집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만복이라는 인물이다. 운전기사인 만복은 평생 모시던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 회장의 철부지 아들이 부도를 내고 무일푼으로 전락하자 오갈 곳 없는 그들 일가족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거둔다. 덕분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개성 강한 두 가족은 한 지붕 아래 둥지를 틀게 되고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만복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두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다. 삐걱거리는 가족의 중심을 잡아가는 대들보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요량이다. 전원일기의 김 회장과는 또 다른 힘이 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극중 만복의 모습에서 평소 마음으로 그려온 아버지의 역할을 발견할 때면 더없이 반갑다.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땀방울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천방지축 아나무인 회장 아들네 가족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만복은 급기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돈 있는 사람의 비위는 끔찍이 맞추면서도 돈 없는 사람은 업신여기는 물질 만능주의를 뜯어고치는 이른바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약간은 과장되고 만화 같은 에피소드 속에서도 그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복의 외고집 속에 녹아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 그것은 이름이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존재가 되어주는 이름. 아버지는 자리이다. 언제나 거기 있는 자리. 홀로 떠받치고 묵묵히 지키고 있는 어쩌면 대들보와 같은 영원한 자리이다. 때론 꾸짖고 때론 달래가며 철없는 자식 세대에게 잃어버린 가족애를 일깨우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는 것은 천상 부모의 몫이요 우더른의 몫인게다. 나이가 들면서 연기의 순발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새로운 작품을 앞두고서는 걱정부터 앞서는 게 요즘의 솔직한 심정이다. 게다가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홀로 윗자리를 지키다 보면 연방 북적대는 촬영장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나이가 되었다. 오랜 세월 함께 촬영장을 지키며 한국 드라마 역사를 읽어왔던 내 또래 연기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런 나를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자리란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기 때문이다. 소위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본다는 나쁜 드라마들이 안방을 꿰차는 것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아침은 물론 온 가족이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 TV 앞에 둘러앉는 저녁 시간대에도 불륜과 복수 그리고 분노의 기운으로 가득 찬 왜곡된 가족상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모으는 것이 참으로 딱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막장 드라마의 홍수 속에 웃으며 볼 수 있는 건강한 가족의 이야기가 못내 아쉬웠던 때 인간미와 가족애로 뭉친 집안의 큰어른 역할이 주어졌으니 말이다. 이런 행복한 기회를 내가 어찌 마다할 수 있으랴. TV는 바보 상자라는 일부의 편견 섞인 표현에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은 TV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의 품질이다. 건강한 드라마는 성능 좋은 공기 정화기처럼
정서를 순화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는 여태껏 온몸을 던져 연기를 해왔다. 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칠판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좋은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삶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화해와 용서를 가르치고 인간미와 가족애를 배우는 또 다른 의미의 교육이 그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TV야말로 사회적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매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배우는 행복한 존재인 것이다. 촬영장에서 오며 가며 만나는 후배들에게 틈만 나면 이야기한다. 배우는 언제든 노크도 없이 불쑥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받은 손님이라고. 선택받은 자로서 자부심은 물론이고 안방을 내어준 시청자에 대한 예의로라도 나쁜 드라마에 배우의 영혼을 팔지는 말자고. 배가 고파도 도를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심신이 지쳐있을 국민들에게 웃음으로 작은 위안을 주고 무거운 어깨를 다독이고 따뜻이 손잡아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요즘 나는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